어머니, 에어컨 끄세요. 전기세 아끼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뭘 안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해숙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영종도 해변의 황금빛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는 시간. 인천에 사는 64세 이해숙 여사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해숙 여사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텅 빈 마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 이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화분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채웠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들 강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해숙 여사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에서 직장을 잡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는 기계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해숙 여사는 지훈이 어릴 때를 떠올리곤 했다. 10살 무렵 지훈이 고열로 밤새 끙끙 앓던 날, 그녀는 자전거 뒷자리에 아들을 태우고 새벽녘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눈물이 났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다. 지훈이는 내 전부였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해숙 여사는 지훈이 결혼한 후에도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지훈은 최수진이라는 예쁘고 얌전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부산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집은 60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었다. 해숙 여사는 아들이 처음 계약금을 마련할 때 5천만 원을 건넸다. 지훈은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고집을 부렸지만 해숙 여사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너희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결국 지훈은 돈을 받았고 해숙 여사는 그 돈이 아들 내외의 새 출발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해숙 여사는 매달 40만 원씩 지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도왔다. 그녀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 명품 옷이나 외식 같은 사치는 그녀와 거리가 멀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쓰겠어? 아이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면 가슴 한쪽이 허전했다. 지훈이 부산으로 떠난 후 그와의 전화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숙 여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어릴 적 열이 나서 칭얼거리던 때처럼 부드러웠다. 수진이가 아직 산후 회복이 안 됐어요. 저도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민서 돌볼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부산에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아니 2달이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해숙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쁨과 서글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이 전화를 기다려왔다. 손자를 직접 안아보고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내일 바로 갈게. 해숙 여사는 초등학생처럼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서가 쓸 물티슈, 아기 로션, 귀여운 옷들을 한 보따리 샀다. 수진의 몸보신을 위해 고급 홍삼 세트를 2상자 준비했고 손자의 첫 만남 선물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상상에 잠겼다. 도착하면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해운대 공원에 산책 가야지. 점심엔 맑은 생선탕을 끓여주고 저녁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풍경이 드디어 그녀에게도 찾아온다고 믿었다.
해숙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점검했다. 단정한 원피스와 얇은 카디건,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은빛 목걸이를 걸었다. 이제 민서를 볼 때가 됐지.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 목걸이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의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며 부산행 KTX를 기다렸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이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해숙 여사는 몰랐다. 이번 부산행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현실의 혹독한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차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흔들리게 될 터였다. 이해숙 여사는 인천의 아파트 거실에서 오래된 나무 책상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통장 페이지 위를 천천히 훑으며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되짚었다. 강지훈, 그녀의 아들이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후로 해숙 여사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지훈과 최수진이 결혼했을 때 그들은 부산 해운대 근처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 60억 원에 가까운 가격의 집은 젊은 부부에게 큰 부담이었다. 해숙 여사는 그들이 집을 계약할 때 5천만 원을 건넸다.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해숙 여사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돈이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지훈은 돈을 받아들였고 해숙 여사는 그 돈이 아들 내외의 새 출발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결혼 후 2년 반 동안 해숙 여사는 매달 40만 원씩 지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도왔다. 그녀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다.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며 그녀는 그 돈을 아들의 계좌로 보냈다. 외식은커녕 새 옷을 사는 일도 드물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쓰겠어? 아이들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지훈이 부산으로 떠난 후 전화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래도 해숙 여사는 아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훈이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숙 여사의 집은 소박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지훈이 집에 같이 갔을 텐데 그녀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졌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끔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쳤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로 향해 있었다. 지훈이 결혼했을 때 해숙 여사는 수진을 처음 만났다. 수진은 예쁘고 얌전한 며느리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수진은 결혼식 날 해숙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말에 해숙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이가 착한 아이야. 지훈이 잘 만났어.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명절에 만났을 때도 수진은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다. 해숙 여사는 그것이 젊은 부부의 바쁜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애들은 다 바빠. 이해해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해숙 여사는 지훈과 수진이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산의 아파트는 비쌌고 지훈의 회사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달 돈을 보냈다. 그 돈은 그녀의 생활비에서 쪼개 나온 것이었다. 커피 한 잔, 새 신발 한 켤레, 심지어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도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내가 아껴 쓰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 묻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부담 없이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가끔 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울릴 때 그녀는 문득 궁금했다. 지훈이는 내가 보내는 돈을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까? 민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혜숙 여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보낸 사진 속에서 꼬물거리는 손자의 모습은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갔다는 소식에 혜숙 여사는 한 발 물러섰다. 신혼부부가 방해받고 싶지 않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민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근질거렸다. 손자를 직접 안아보고 싶었다.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분유 냄새를 맡고 싶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지훈의 전화를 기다렸다. 언젠가는 나를 부르겠지.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혜숙 여사는 지훈의 부탁을 받기 전에도 손자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아기 옷, 물티슈, 로션, 그리고 손자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담요까지.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가 이걸 입으면 귀엽겠지. 그녀는 담요를 만지며 상상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헌신이 과연 가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집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선물한 은빛 목걸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민서를 보러 갔을 텐데.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지난 세월을 상징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지훈을 키우며 보낸 날들, 그리고 이제 손자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 그녀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걸며 거울을 보았다. 이제 민서를 만날 때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가는 길이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길이 시련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이혜숙 여사는 인천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을 따뜻한 향기로 채웠다. 그녀는 찻잔을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가 영종도 해변의 잔잔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였고 멀리서 어부들이 배를 띄우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라면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겠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자 민서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민서를 볼 수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아침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어릴 적 아파서 칭얼거리던 때처럼 부드러웠다. 수진이가 아직 산후 회복이 안 됐어요. 저도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민서 돌볼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부산에 와서 한동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아니 2달이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숙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쁨과 서글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 전화를 몇 달 동안이나 기다려왔다. 손자를 직접 안아보고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분유 냄새를 맡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내일 바로 갈게. 그녀는 초등학생처럼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혜숙 여사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마트로 달려가 민서가 쓸 물티슈, 아기 로션, 귀여운 동물 무늬 옷들을 한 보따리 샀다. 수진의 몸보신을 위해 고급 홍삼 세트를 2상자 골랐다. 수진이가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나겠지. 그녀는 상자를 만지며 생각했다. 그리고 손자의 첫 만남 선물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민서에게 라고 적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상상에 잠겼다. 도착하면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해운대 해변을 산책해야지. 점심엔 맑은 생선탕을 끓여주고 저녁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그녀는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다. 혜숙 여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얇은 회색 카디건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은빛 목걸이를 꺼냈다.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민서를 보러 갔을 텐데.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목걸이를 걸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서가 할머니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새로운 가족과의 시작을 상징하길 바랐다. 짐을 싸는 동안 혜숙 여사는 민서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지훈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사진 속에서 민서는 꼬물꼬물 움직이며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었다. 이 녀석, 하루가 다르게 크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서가 태어난 후 혜숙 여사는 산후조리를 돕지 않았다.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도와주러 갔다는 소식에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신혼부부가 방해받고 싶지 않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마다 손자를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제 내가 갈 차례야. 그녀는 다짐했다. 짐 가방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며 혜숙 여사는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화분, 낡은 소파, 그리고 텔레비전이 놓인 거실은 그녀의 지난 5년을 담고 있었다. 며칠만 다녀오면 되지. 그녀는 문을 잠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지훈과 수진이 그녀를 어떻게 맞이할지, 민서와의 첫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때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였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산행 KTX 티켓을 예매하며 혜숙 여사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영종도에서 인천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이며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민서를 안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녀는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쥐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혜숙 여사는 몰랐다. 이 부산행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련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길이라는 것을. 기차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멀어져 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편안히 기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민서의 작은 얼굴, 지훈의 미소,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시험받게 될 터였다. 부산역에 KTX가 멈추자 이혜숙 여사는 2개의 무거운 가방을 끌고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그녀의 손에는 민서와 수진을 위해 준비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홍삼 세트, 아기 옷, 물티슈, 그리고 민서의 첫 선물로 준비한 30만 원이 든 봉투까지. 가방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민서를 곧 볼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부산의 공기는 인천보다 따뜻했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역 밖으로 나오자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지훈은 짧게 인사하며 가방 하나를 받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했다. 지훈의 차에 올라타며 해숙 여사는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고층 빌딩과 멀리 보이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부산은 참 예쁘네. 그녀는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지훈은 네, 뭐. 바빠서 잘 못 보죠. 라며 짧게 대답하고는 라디오를 켰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만이 침묵을 채웠다. 해숙 여사는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지? 내가 민서를 돌보면 지훈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다.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해숙 여사는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에 감탄했다. 집이 참 멋지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현관에서 최수진이 마중 나왔다. 수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해숙 여사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이가 날 반겨주는구나. 그녀는 생각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선물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홍삼 세트, 아기 옷, 그리고 민서의 봉투까지. 민서 줄 거예요. 몸보신도 좀 하라고 홍삼도 가져왔고 그녀는 수진에게 건네며 웃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선물들을 흘깃 보고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홍삼 세트에 잠깐 머물렀지만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해숙 여사는 그 순간을 눈치채지 못하려고 애썼다. 수진이가 바빠서 정신없나 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수진은 민서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민서는 분유 냄새를 풍기며 꼬물거리고 있었다. 해숙 여사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민서야, 할머니 왔어. 그녀는 손을 내밀며 웃었지만 수진은 민서를 살짝 뒤로 물렸다. 아, 방금 잤다가 깬 거라 좀 예민해요. 수진은 부드럽게 말하며 민서를 방으로 데려갔다. 해숙 여사는 거실에 서서 잠시 어색한 공기를 느꼈다. 지훈은 엄마, 저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요. 오늘 좀 바빠서 라며 서둘러 문을 나섰다. 집 안은 조용해졌다. 해숙 여사는 식탁 위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홍삼 세트는 여전히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첫날이니까 다들 바빠서 그런 거야? 내일이면 더 편해지겠지. 그녀는 민서를 다시 볼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나와 말했다. 어머니, 민서 낮잠 재우느라 정신없네요. 저도 좀 쉴게요. 부엌에 밥솥 있으니까 밥하시려면 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명령처럼 들렸다. 해숙 여사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내가 밥을 하면 다 같이 맛있게 먹겠지.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에 든 것은 반찬 몇 개와 약간의 채소뿐이었다. 수진이가 바빠서 장을 못 봤나 보군. 그녀는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서가 깨어나면 안고 놀아주고 저녁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거실의 낯선 공기, 수진의 형식적인 미소, 지훈의 서두르는 뒷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숙 여사는 가방에서 민서의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작은 옷을 보자 미소가 번졌다. 민서가 이걸 입으면 귀엽겠지. 그녀는 생각하며 옷을 만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지난 2년 반 동안 보낸 40만 원의 송금이 떠올랐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내가 보내준 돈을 아는 걸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첫날이니까 천천히 적응하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 집이 그녀가 꿈꾸던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혜숙 여사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의 거실에 서서 잠시 멈칫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 그녀는 지훈과 수진이 준비한 잠자리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집이 방이 2개뿐이라서 민서 방이 따로 있고 저희 방이 하나예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예에 바르게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무관심이 혜숙 여사의 가슴을 살짝 찔렀다. 아, 그래. 그럼 소파에서 자면 되지. 혜숙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민서를 안고 싶었지만 수진은 이미 민서를 방으로 데려간 뒤였다. 첫날이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소파는 낡고 한쪽이 푹 꺼져 있었다. 혜숙 여사는 소파 위에 얇은 이불을 깔고 앉아보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등받이는 딱딱했다. 이걸로도 충분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다. 거실은 넓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해운대의 고층 빌딩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은 더 조용해졌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민서의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혜숙 여사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를 내일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녀는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소파는 좁고 불편했다. 한쪽으로 몸을 돌리자 스프링이 등을 찔렀고 다른 쪽으로 돌리자 팔이 저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인천집에서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편안한 침대와 화분, 그리고 남편의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민서를 돌보려고, 가족을 위해서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혜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해운대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 바다 위로 반짝이는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 달랬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서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민서는 작고 귀여운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녀석을 안을 수 있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선물들을 떠올렸다. 홍삼 세트, 아기옷, 그리고 30만 원이 든 봉투. 하지만 수진의 무심한 반응이 다시 떠올랐다. 수진이가 바빠서 그랬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더 힘없이 들렸다. 밤이 더 깊어지자 혜숙 여사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은빛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여기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늘 그녀에게 너무 애쓰지 마, 혜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썼다. 지훈을 키울 때도,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민서를 위해 부산에 온 지금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소파 위에서 뒤척이며 혜숙 여사는 지훈과 수진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수진은 그때 예쁜 한복을 입고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때 혜숙 여사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다. 지훈이 착한 아내를 만났구나. 하지만 지금 낯선 거실에서 그 기억은 멀게만 느껴졌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녀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들, 지난 2년 반 동안 보낸 돈,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긴 여정을 떠올렸다. 내가 여기 온 건 민서를 위해서야.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하지만 불편한 소파와 차가운 거실 공기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필요한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민서를 안고 지훈과 수진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따뜻한 장면을 상상하며 부산에 왔지만 지금 그녀는 낡은 소파 위에 홀로 누워 있었다. 멀리서 민서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숙 여사는 일어나 방으로 가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수진이가 민서를 돌보고 있겠지. 그녀는 생각하며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혜숙 여사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녀는 민서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소파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내일은 민서를 안고 지훈이와 밥을 먹고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이미 작은 그림자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소파 위의 밤이 그녀의 부산 여정에서 점점 더 깊은 시련으로 이어질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혜숙 여사는 새벽 5시 해운대 아파트의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다. 낡은 소파의 스프링이 등을 찌르며 잠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담요를 접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아직 잠든 집 안을 둘러보았다. 민서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다. 수진이가 민서를 돌보고 있겠지. 그녀는 생각하며 부엌의 전등을 켰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와 다름없이 반찬 몇 개와 채소가 전부였다. 혜숙 여사는 한숨을 쉬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혜숙 여사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냉장고에 있던 미역과 두부를 꺼내 맑은 미역국을 끓였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마음을 잠시 달랬다. 민서가 깨면 분유를 먹이고 오전에 유모차로 산책을 나가야지. 그녀는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서의 작은 옷을 꺼내 빨래 바구니에 넣고 어제 저녁부터 쌓인 젖병을 세척했다. 손이 바빠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훈이와 수진이가 좀 쉴 수 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오전 8시 수진이 민서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민서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고 혜숙 여사는 얼른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내가 민서 볼까? 너 좀 쉬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다시 재울게요. 라며 민서를 방으로 데려갔다. 혜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민서를 안고 싶었지만 수진의 빠른 발걸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 방문을 닫자 혜숙 여사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마무리했다. 식탁에 밥과 미역국, 반찬을 차리며 그녀는 기대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면 분위기가 풀리겠지? 하지만 아침 식사는 그녀가 꿈꾸던 장면과 달랐다. 지훈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야겠어요. 라며 밥 한 숟가락을 급히 먹고 문을 나섰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거 좀 싱거워요. 다음엔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면 좋겠어요. 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할게. 그녀는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거워졌다. 내가 만든 음식을 싫어하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혜숙 여사는 민서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수지는 민서 낮잠 시간이에요. 제가 좀 쉴게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혜숙 여사는 민서의 젖병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민서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 녀석, 할머니를 좋아하는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해숙 여사는 민서를 재운 뒤 거실로 돌아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켰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저녁이 되자 해숙 여사는 다시 부엌에 섰다. 이번엔 수진이 좋아할 만한 김치찌개를 끓였다. 매콤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같이 밥을 먹겠지. 그녀는 기대했다. 하지만 지훈은 늦게 귀가했고 수지는 민서를 안고 나와 밥을 먹는 대신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어머니, 민서가 좀 까다로워서 정신없네요. 수지는 부드럽게 말하며 밥을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해숙 여사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그녀가 준비한 김치찌개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해숙 여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밥을 차리느라 하루 종일 바빴지만 수진의 무심한 태도와 지훈의 부재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홍삼 세트와 아기 옷을 떠올렸다. 아직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식탁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수진이가 바빠서 그런 거야.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힘이 없었다. 해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민서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녀는 사진 속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은 무관심, 지훈의 바쁜 발걸음, 그리고 이 낯선 집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몰랐다. 이 끝없는 노동과 무심한 태도가 그녀의 희망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부산의 여름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이해숙 여사는 해운대 아파트의 거실에서 민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민서는 땀에 젖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작게 칭얼거리며 손을 꼼지락거렸다. 민서야, 왜 이렇게 더운 거니? 해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민서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는 방 안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거실에 낡은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바람은 민서의 땀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해숙 여사는 민서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녀석이 이렇게 더워서 어쩌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숙 여사는 부산에 온 지 사흘째였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새벽에는 밥을 짓고 민서의 젖병을 씻고 빨래를 개켰다. 낮에는 민서를 달래고 집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훈은 회사에 나가 바쁘게 움직였고 수지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다. 해숙 여사는 그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 믿으려 애썼다. 가족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소파에서 보내는 불편한 밤과 수진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에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 아침 해숙 여사는 민서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민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 녀석, 더워서 힘들구나.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더 활짝 열어보았지만 뜨거운 공기만 더 들어왔다. 선풍기를 최대한으로 틀었지만 민서의 칭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해숙 여사는 민서를 흔들며 자장가를 불러보았다. 자장자장, 우리 민서, 할머니가 곁에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했지만
민서의 울음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이렇게 더운데 민서가 아프면 어쩌지? 해숙 여사는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 리모컨을 바라보았다. 지난 이틀 동안 에어컨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수지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선풍기로 충분해요. 라며 부드럽게 말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서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고 그녀의 작은 몸이 뜨겁게 느껴졌다. 해숙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민서가 이렇게 더운데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녀는 결심했다. 리모컨을 손에 들고 그녀는 에어컨 전원을 켰다. 삐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서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고 그의 작은 얼굴이 편안해졌다. 해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민서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낫지, 민서야.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시원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에도 닿았다. 지난 이틀 동안의 피로가 잠시나마 녹아드는 듯 했다. 이렇게 시원하면 민서도 잘 자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부산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민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숙 여사는 문득 수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5분만, 민서가 시원해지면 바로 끌게. 그녀는 민서의 이마를 다시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걱정이 숨어 있었다. 수진이가 이해해주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결정이 곧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해숙 여사는 민서를 내려다보며 지난 이틀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민서의 기저귀를 갈고 집을 청소했다. 하지만 지훈은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고 수지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잤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들 편할 거야. 그녀는 처음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무심한 말투와 지훈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에 점점 더 무거운 돌을 얹었다. 내가 여기 정말 필요한 걸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에어컨 바람이 거실을 시원하게 만들며 해숙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서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이 녀석이 편안하면 됐어. 그녀는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나오는 소리였다. 해숙 여사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수진이가 에어컨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민서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이 그녀의 부산에서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우며 민서의 칭얼거림을 달래주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이제 발갛게 달아오른 기색이 사라지고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좀 낫지, 민서야. 해숙 여사는 민서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부산의 뜨거운 여름 공기가 잠시나마 잊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의 피로와 불편함을 잠시 잊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여기 온 건 너 때문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수진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손에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낮에 에어컨 틀지 말아주세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다.
탁 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꺼졌고 거실은 다시 뜨거운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해숙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민서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아, 민서가 너무 더워해서. 잠깐만 틀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서를 위한 마음이 간절했다. 수진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다. 선풍기로 충분해요, 어머니. 집이 좀 어려워서 전기세 아껴야 해요. 이해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은 비난이 해숙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가 땀을 많이 흘려서 아플까 봐 걱정돼서 해숙 여사는 말을 잇다 멈췄다. 그녀는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건 동정도, 이해도 아닌 마치 그녀가 이 집의 규칙을 어긴 불청객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알겠어. 미안해. 해숙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수진은 민서를 안아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해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선풍기를 바라보았다.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았다. 밥을 짓고 젖병을 씻고 민서를 돌보고 심지어 수진이 좋아한다고 한 김치찌개까지 끓였다. 하지만 수진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항상 무심함이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게 잘못이었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숙 여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남편은 늘 그녀에게 너무 애쓰지 마, 해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썼다. 지훈을 키울 때,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민서를 위해 부산까지 왔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뜨거운 거실에서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전기세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민서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민서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선물들을 떠올렸다. 홍삼 세트, 아기 옷, 30만 원이 든 봉투. 아직도 식탁 한 구석에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수진이가 바빠서 그런 거야. 그녀는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2년 반 동안 보낸 40만 원의 송금을 떠올렸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해숙 여사는 소파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고층 빌딩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내가 여기 필요한 걸까? 그녀는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밥을 차리느라 온종일 바빴지만 수진의 무심한 태도와 지훈의 부재는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가족의 따뜻한 장면 민서를 안고 지훈과 수진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뒤 현실과 너무 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서가 다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숙 여사는 일어나 방으로 가보려 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수진이가 돌보고 있겠지. 그녀는 생각하며 소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내가 여기 온 건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대립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만지며 떨리고 있었다. 이해숙 여사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의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소파에 스프링이 등을 찌르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선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수진이 에어컨을 끄고 내뱉은 말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은 날카로운 비난이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다. 내가 민서를 위해 한 일이 잘못이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서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해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곤 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고통받는 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남편은 늘 너무 애쓰지 마, 혜수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썼다. 지훈을 키울 때,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민서를 위해 부산까지 왔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거실에서 그 믿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해숙 여사는 지난 사흘을 떠올렸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밥을 짓고 젖병을 씻고 민서를 돌보고 집을 청소했다. 수진이 좋아한다고 한 김치찌개까지 끓였다. 하지만 지훈은 회사에 나가 바빴고 수진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 홍삼 세트와 아기옷 30만 원이 든 봉투는 여전히 식탁 한 구석에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내가 가져온 선물조차 필요 없는 걸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매달 보낸 40만 원, 총 1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떠올랐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해운대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내가 여기 온 건 민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전기세 나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여기 필요한 걸까?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필요한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런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마치 무료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결심을 다지게 했다. 해숙 여사는 소파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글을 썼다. 민서 잘 돌봐.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인천으로 돌아가야 해.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는 그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직 포장도 풀리지 않은 홍삼 세트와 아기 옷 옆에 두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다툼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새벽 4시, 해운대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다. 해숙 여사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민서의 작은 옷을 마지막으로 만져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를 지켜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은빛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며 문을 열었다.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그녀는 빠르게 걸었다.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는 뜨겁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해숙 여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2년 반 동안 보낸 돈, 그리고 이 사흘 동안의 노력을 떠올렸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내가 민서를 사랑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료로 헌신하지 않을 것이었다. KTX를 기다리며 부산역 플랫폼에 서서 해숙 여사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을 상상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화분, 그리고 조용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올라탔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새벽이 멀어져 갔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워졌다. 그녀는 몰랐다. 이 조용한 결심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숙 여사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영종도 해변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그녀는 익숙한 화분 옆에 앉아 차를 우려냈다. 부산에서의 사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진의 차가운 말투, 낡은 소파, 그리고 에어컨을 둘러싼 작은 대립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떠났다. 식탁 위에 남긴 메모 민서 잘 돌봐.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인천으로 돌아가야 해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다툼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인천행 KTX에서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해숙 여사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가족 채팅방을 열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그룹은 명절 인사나 가족 소식을 나누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채팅방에는 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수진이 보낸 글이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러 오셨는데 사흘 만에 갑자기 가셨어요. 지원도 갑자기 끊기셨고요. 민서 돌보느라 힘든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저희가 많이 당황했어요. 메시지는 부드럽고 예에 바르게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비난이 해숙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채팅방에서 친척들이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진이가 힘들겠네. 갓난아기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해숙 씨가 왜 그렇게 갑자기 가신 거지? 서운한 일이 있었나? 해숙 여사는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감정적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부산에서 보낸 사흘을 떠올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민서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밥을 차렸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에어컨을 켠 것조차 비난했다. 그녀가 보낸 홍삼 세트와 아기 옷은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식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매달 보낸 40만 원, 총 1,200만 원에 가까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채팅방의 메시지들은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해숙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영종도의 바다가 잔잔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손으로 은빛 목걸이를 만지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비난받는 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의 메시지는 가족들 사이에 그녀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해숙 씨가 서운해서 간 거 아니야 라는 친척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지난 사흘을 다시 떠올렸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민서를 안고 싶었던 간절함, 그리고 수진의 무심한 태도.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마치 무료 가정부처럼 취급받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민서를 사랑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해. 그녀는 부산을 떠나며 결심했다.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는 그녀의 결심을 비난으로 뒤덮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잠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내 가치를 지킨 거야? 해숙 여사는 다시 채팅방을 보았다.
친척들의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다. 수진이가 힘들 텐데, 혜숙 씨가 좀 더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갓난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메시지들은 혜숙 여사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설명해봤자 뭐해? 이해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껐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보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훈과 수진에게 보낸 돈의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보내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수진의 메시지는 그녀의 헌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그녀는 민서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민서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를 지켜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혜숙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결심했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수진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곧 다가올 가족 모임 친척의 결혼식 내서 모든 것을 밝히리라 다짐했다. 내가 왜 떠났는지, 내가 뭘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단호해졌다. 내 명예는 내가 지킬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인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조카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졌다. 이혜숙 여사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은빛 목걸이를 걸고 홀에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가족 채팅방에서 최수진이 올린 메시지가 그녀를 괴롭혔다. 어머니께서 사흘 만에 가셨어요. 지원도 갑자기 끊기셨고요.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저희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 메시지는 친척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혜숙 여사는 서운한 시선과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혜숙 여사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친척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일부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몇몇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혜숙 씨,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라는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히며 자리에 앉았다. 식탁 맞은편에는 강지훈과 최수진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이해에 바른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부산에서의 차가운 눈빛과 다르지 않았다. 혜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다르게 할 거야. 결혼식 만찬이 시작되자 수진은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민서를 돌보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동정을 끌었다. 민서가 밤마다 울어서 정신없어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려니 힘들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살짝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분이 갑자기 가셔서 그녀의 말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혜숙 씨 말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갔대? 혜숙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혜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홀을 둘러보며 말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수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혜숙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지훈과 수진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명세였다. 제가 왜 부산에서 사흘 만에 돌아왔는지, 왜 지원을 끊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훈과 수진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매달 40만 원, 총 1,2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냈어요. 그 돈은 제 연금에서 쪼개서 보낸 거예요. 혼란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혜숙 여사는 계속했다. 부산에 갔을 때 저는 민서를 돌보고 밥을 짓고 집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파에서 자야 했고 민서가 더워서 올 때 에어컨을 5분 켠 것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잃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숙 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예요. 제가 도운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혼란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친척들의 속삭임이 멈췄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숙 씨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라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혜숙 여사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내가 내 명예를 지켰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혜숙 여사는 은빛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오해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이혜숙 여사의 말이 끝나자 결혼식 홀은 침묵에 휩싸였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와 최수진, 강지훈을 오갔다. 혜숙 여사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은빛 목걸이를 만지며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내 이야기를 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 사흘 동안 부산에서 겪은 모욕, 그리고 가족 채팅방에서 수진이 퍼뜨린 오해가 이제야 밝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혜숙 씨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한 친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너무했네. 민서도 더웠을 텐데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의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다.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혜숙 여사의 눈에 들어왔다. 지훈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 친척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은 혜숙 여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혜숙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잔을 쥐고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지훈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란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수진이도 힘들었지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혜숙 여사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지훈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해. 하객들 사이에서 동정과 이해의 분위기가 퍼졌다. 한 친척이 혜숙 여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혜숙 씨,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혜숙 씨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수진이가 채팅방에 그렇게 썼다니 그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혜숙 여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마침내 이해받고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혜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곧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혜숙 여사는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더 이상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내가 도운 걸 당연하게 여기면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결혼식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랑 신부가 홀 중앙으로 나와 춤을 추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혜숙 여사는 그 소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내 명예를 지켰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지난 2년 반 동안 지훈과 수진에게 보낸 1200만 원, 부산에서의 사흘, 그리고 소파 위의 불편한 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오해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혜숙 여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이제 너도 내 책임을 져야 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수진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었다. 수진아, 너도 배워야 해. 혜숙 여사는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 밖으로 나왔다. 영종도의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내가 나를 지켰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결혼식 홀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혜숙 여사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 너머 영종도 해변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집 안을 채웠고 아침 햇살이 그녀의 화분 위로 떨어졌다. 부산에서의 사흘, 그리고 결혼식에서의 대면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녀는 부산을 떠나며 다짐했던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쳤다. 지난 2년 반 동안 강지훈과 최수진에게 보낸 1200만 원의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은행에 전화해 매달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숙 여사는 신용카드도 정리했다. 지훈이 비상시를 대비해 달라고 했던 카드도 해지했다. 지훈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 150만 원을 다시 계산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쪼개보냈던 돈을 이제는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서예교실에 등록했다. 서예는 그녀가 젊었을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였다. 이제라도 해보자. 그녀는 결심했다. 서예교실 첫날, 그녀는 붓을 들고 자유라는 글자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쓴 그 글자는 어설펐지만 그녀의 마음을 대변했다. 매일 아침, 혜숙 여사는 영종도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부산에서의 무거운 기억을 씻어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구나.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혜숙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 이웃이 웃으며 말했다. 혜숙 여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 좀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예 교실에서 혜숙 여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각자 삶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친구는 혜숙 씨, 서예를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죠? 라며 웃었다. 혜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녀는 매주 서예 교실에 나가며 살아간다라는 글자를 썼다. 그 글자는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구나. 그녀는 붓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글씨는 점점 더 자신감이 넘쳤다. 혜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화분에 물을 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부산에서의 소파, 수진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결혼식에서의 대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으로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응원했을 거야.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오해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를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부산에서 가져온 민서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나를 사랑해야 해.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지훈과 수진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들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받아 냄새를 맡았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혜숙 여사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친구가 말했다. 혜숙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산에서의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서예 연습지를 펼쳤다. 이번엔 자유라는 글자를 다시 썼다. 이번 글자는 더 단단하고 힘찼다. 살아간다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영종도의 바다가 창밖에서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도 그 바다처럼 자유로워졌다. 이혜숙 여사는 인천의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을 따뜻한 향기로 채웠다. 영종도 해변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부산에서의 상처와 결혼식에서의 대면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서예 교실, 바닷가 산책,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그녀의 일상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손자 민서와 아들 지훈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다. 민서가 보고 싶네. 그녀는 민서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지훈이 민서를 안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이가 친정에 갔어요. 저희 좀 정신없어서요. 혜숙 여사는 민서를 보자마자 미소가 번졌다. 민서야,
할머니 왔어.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민서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꼼지락거렸다. 해숙 여사는 민서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해숙 여사는 지훈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2잔 준비했다. 따뜻한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민서를 소파에 눕히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랑 좀 다퉜어요. 민서 때문에 정신없고. 저도 회사에서 힘들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해숙 여사는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키웠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때 부산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제가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랐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해숙 여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지훈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훈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서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정말 귀여워. 하지만 내가 민서를 돌보러 부산에 간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내가 부산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해숙 여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해숙 여사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나를 사랑해야 해. 그녀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훈아, 너도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다 해줄 순 없어.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민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인천에 와.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는 낮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섞여 있었다. 해숙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종도의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내가 나를 지켰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부산에서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지훈이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서의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그녀는 자유로웠다. 해숙 여사는 지훈과 민서를 배웅하며 현관에 섰다. 민서 잘 돌봐. 지훈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안고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의 연습지를 펼쳤다. 자유라는 글자가 그녀의 붓끝에서 단단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몰랐다. 이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해숙 여사는 인천 영종도 근처의 주민센터 강당에 서 있었다. 작은 강당은 그녀의 서예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자유, 살아간다, 희망지라는 글자들이 벽에 걸린 종이에 단정히 쓰여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서예 교실에서 몇 달간 준비한 첫 번째 소규모 전시회 날이었다. 강당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붓끝에서 나온 글자들은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하얀 한지의 먹으로 쓴 글씨들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대변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그녀는 작품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문 너머로 영종도의 바다 바람이 스며들며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해숙 여사는 몇 달 전 부산에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결혼식에서 진실을 밝힌 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오해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지훈과 수진에게 보내던 40만 원을 끊고 자신의 연금 150만 원을 자신에게 투자했다. 서예 교실은 그녀의 새로운 피난처였다. 붓을 들 때마다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녀는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전시회에 동네 친구들과 서예 교실 동료들이 찾아왔다. 해숙 씨, 이 글씨들 정말 멋져요. 한 친구가 자율라는 작품 앞에서 감탄하며 말했다. 해숙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건 내 마음을 쓴 거예요. 그녀는 강당을 둘러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이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으로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며 강지훈과 최수진이 민서를 안고 들어왔다. 해숙 여사는 깜짝 놀랐다.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엄마, 전시회 축하드려요. 그는 낮게 말했다. 민서는 꼼지락거리며 해숙 여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해숙 여사는 민서를 안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할머니 전시회 보러 왔어.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고 대신 미안함이 묻어났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산에서 어머니께 무심하게 대했고 채팅방에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해숙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다. 부산에서의 차가운 말투, 소파 위의 불편한 밤, 그리고 가족 채팅방의 오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자.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해숙 여사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너도 이제 아버지야. 내 가족을 잘 돌봐. 그녀는 민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민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인천에 와. 할머니는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객들이 떠난 후 해숙 여사는 강당 한쪽에 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살아간다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게 나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부산에서의 상처, 결혼식에서의 대면, 그리고 지훈과 수진의 사과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를 지켰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해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영종도의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서예 연습지를 펼치고 붓을 들었다. 이번엔 평온지라는 글자를 썼다. 그 글자는 그녀의 마음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들렸다.